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작년 뉴스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두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로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애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기물파손죄로 아이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와보라고 해서 급히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본인 자녀를 포함한 초등학생 5명이 다른 아파트 관리실에 잡혀 있었고 경찰로부터 어찌된 일인지 듣고 학부모는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진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이 할아버지는 그 아파트 입주자회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할아버지가 애들 보고 너희 어디 사느냐 물어봐서 어디 산다고 하니까 거기 사는데 왜 여기서 노냐,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냐면서 화를 냈고 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야 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실에 붙잡아 놨다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가방, 핸드폰을 못 챙겨와서 부모와 연락이 안 됐던 거였죠.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기물파손한 정황은 없었고 학부모들은 이 사람을 협박, 감금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회장은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 고유의 공간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때 참 말이 많았죠. 놀이터 가지고 애들한테까지 이럴 정도로 사회가 각박해졌냐느니 회장 당사자나 그 아파트를 상대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그 아저씨가 대응이 좀 과했던 건 사실이지만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놀이터는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이고 관리비도 입주자가 지불하는 건데 다른 아파트 애들이 많이 이용하면 거기 사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는 거고 혹시라도 놀이터에서 자기 자녀들이 외부 아파트 애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근데 이게 표면 위로 떠오른 이야기라서 그렇지 애들 등하굣길, 지름길이 어떤 아파트 가로질러 가는 건데 이거 못하게 한다고 단지에 보안문으로 변경하고 벽 세우고 이런 건 이제 대단한 일도 아니죠. 다음 일은 작년 1월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8도를 찍던 매서운 한파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내복 차림을 한 5살 꼬마애가 발견되면서 아동학대가 아니냐고 떠들썩했던 내용인데요. 이혼한 후에 홀로 애를 키우는 엄마가 일하러 간 9시간가량 5살짜리가 혼자 있다가 집 밖으로 나왔다 문이 잠기는 바람에 그 추위에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니까 애엄마가 생각이 없다느니 능력이 안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의 비난 여론이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막이 밝혀지고 나서야 여론은 머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던 애엄마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수급권을 유지하려면 하루 8시간 자활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코로나 방역이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라 어린이집이 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어린애를 온종일 혼자 집에 놔두기는 어려워서 그 엄마는 수입이 절반으로 주는 걸 감수하고 반일제 시간제 근무를 알아보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유기, 방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애엄마는 입건됐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알고 보니 사건 터진 그때가 자녀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게 처음이었고 출근해서도 자녀에게 37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애엄마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5살짜리를 온종일 혼자 놔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뻔히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한 애엄마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봐줄 사람도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애 혼자 놔두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출근해서 전화를 40통 가까이 해가면서 확인하던 애엄마의 애타는 마음이 어땠을지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해는 갑니다. 당시에 이 내용이 알려지고 우리 사회가 복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애 낳아라 하면서 출산 양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말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빈틈이 너무 많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영상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목표를 잃고 안주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매매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 두고 하나하나씩 쌓아가던 가상의 인물 30대 김철수라는 사람이 집값이 급등해버리면서 목표를 이루는 게 멀어져 버리고 그 뒤에 소비 패턴, 자산 포트폴리오, 업무 태도, 인생 설계가 어떻게 꼬여버리는지, 웬만큼 괜찮다는 직장 다니는 사람조차 왜 목표를 잃어버리는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양극화로 이런 20, 30대가 급증하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침체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놀이터 사건, 내복차림 어린애 사건 또한 눈치채셨다시피 양극화가 심화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놀이터 사건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분열과 갈등 증가 현상의 한 부분입니다. 원래 양극화가 심해지는 과정에서는 지역 간, 계층 간 구분이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자연스레 비슷한 계층 간에 그룹핑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전 국민의 많은 수가 아파트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우스 디바이드 현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층 간 구분을 하는 현상이 강한데요. 이런 사회 분열 현상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정책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서 국가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도 항상 비교하고 대립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행복도마저 떨어뜨리죠. 그리고 내복차림 어린애 사건인데요. 양극화 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하면 딱딱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현 교수가 과거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중에 일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변두리 한 초등학교를 다닌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엔 한국전쟁 여파로 고아가 많았다. 필자의 학교에도 인근 고아원생이 한 학급에 서너 명 있었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책가방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양은 도시락의 반찬이라곤 김치나 멸치볶음 정도. 난로도 없던 교실에서 겨울에는 차가워진 밥을 덜덜 떨며 먹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면 고아원 학생들은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갔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자기에 교과서를 싸서 허리춤에 메고 학교에 오던 이들에겐 도시락이 없었다.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 나오면 추운 겨울 양지 바른 곳에 모여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가난한 나라의 고아원엔 도시락까지 싸줄 돈이 없음을,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점심 종이 치자마자 밖으로 나갔던 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것은 허기가 져서임을. 우리는 무지했다. 다 가난해서인지 더 가난한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후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왜 초등학교 선생님은 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하나 더 싸오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다 어려운 형편임을 아는지라 말을 꺼내기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옳지 않았다. 가난으로 인간다움을 빼앗긴 이웃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도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고 가르쳐야 했었다. 가난이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듯이 양극화는 사회의 잠재력을 허비한다. 사람의 발목에 채우는 착고와 같이 양극화는 사회에 발을 묶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이 내용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이 안일해 보인다는 내용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십시일반이라는 말 있죠. 10사람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만 덜어내면 밥 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작은 힘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크게 도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오래된 풍속처럼 들리지만 사실 보험이나 연금, 기금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모두가 여유가 없다 보니 내가 낸 세금이 어려운 남한테 집중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전부 힘든 상황이니까 십시일반해서 만들어진 밥 한 공기를 한 사람한테 주기보다는 여러 명이 추가로 나눠 먹든지 아니면 다들 어려우니 애초에 한 숟가락씩 걷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냐, 초반에 말도 많았지만
결국 많진 않더라도 다 공평하게 도움을 받자로 갔었죠. 사회적인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갈수록 알게 모르게 사회 안전망이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해갈 수는 있겠죠. 사회 안전망이 꼭 저소득자만의 일이고 빈곤층 생계 보장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양육으로 인해서 일하고 경력을 쌓는 걸 포기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육 지원은 사회 안전망이 되는 거고, 학비를 알바로 스스로 버는 대학생이나 저임금 청년에게 매년 저렴하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그나마 나중에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안전망이 되는 거고요. 가족 중에 치매나 고액 치료비가 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되는 안전망은 경제적 족쇄가 채워지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되겠죠. 다만 이런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 그리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장치도 필요는 할 겁니다. 아무튼 양극화는 목표가 없는 안주하는 사회를 만들기도 하면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서 재기가 힘든 사회, 한번 차게 된 인생의 족쇄는 계속 풀기가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버리죠.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인 것 마냥 방치했을 때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